예,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예, 봄날 치고도 좋았습니다. 뭐 미세먼지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마스크를 많이 쓰신 분들 봤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외출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출을 하시고 뭐 얼마든지 하셔야지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이 어떤 야외 그 공원이라든지 산책하는 데 가는데 예. 그 사이에는 교통기관 뭐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중교통기관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하셔야 되고 예. 일단 공원이나 산에 내리셨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뭐 2m 거리 정도는 된다. 또 지나친다 할지라도 뭐 잠깐 스치는 정도의 사이라면은 이것은 실내와는 달라서 공기의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역시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 야외 공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돌아오실 때에도 어디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식사하시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지만 귀가 후에는 반드시 예, 귀가 손 후에는 씻고. 반드시 손을 씻고 뭐 보통은 샤워도 하고 또 이 가글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정부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교회 입장할 때 신도들의 체온을 측정하기도 하고 방명록도 작성하도록 시켰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신도들이 많이 몰리면 장소가 협소해서 다닥다닥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여기에 있어서 이 지침 지키지 않은 데 있어서의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이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제 이 예배 강행한 교회의 모습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대답하는 것들이 너무 구차스러운 것이요. 교회라는 상황을 보시면 2m 떨어져 앉을 수 있고 발열 체크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상황이 이 폐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m를 떨어져 앉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앞에 사람하고는 거리가 또 있는 짧은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배를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배는 1부, 2부, 3부 뭐 다들 할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 테이블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분들, 뭐 손잡이 같은 데들 이런 건데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 매번 아마 예배 간격마다 살균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기 감염은 아니지만 실제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야외에서의 서로 스치는 것조차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예. 그 실내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뜨려서 마주칠 수 있을까? 또 같은 공간에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지킨다 할지라도 지금은 둘이 만나는 것도 자제하는 시기에 이런 예배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형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시기고 특히 4월 6일 학생들이 개학할 때까지는 예. 모든 이런 행사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교회 각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좀 따라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종교의 자유와 상관이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총리도 이제 지난 주말에 강력하게 저기들 대처를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5일간, 보름간 좀 참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 종교시설, 유흥시설 다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동참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교수님. 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 방역을 해온 걸 보면 굉장히 아주 모범스러운 방역을 해온 건 분명해요. 아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를 안 한 유일한 나라가 아마 된 것 같고요. 예.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사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권고는 맞지만 권고한 후에 처벌 사항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처벌은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렇죠. 이 정도의 얘기인데 물론 더 강하게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으로 잘 따라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처럼 문을 닫아라, 폐쇄해라 뭐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강제적으로 했으면.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따라준다면은 이거 이상의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갑자기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 반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보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하는 것들, 또 뭐 페루라는 데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 국민들이 납득하고 정부가 그걸 계속 납득시키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방식이,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을 가고 있는 국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침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외 출장 모두 금지하고 해외 회의나 보고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겨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문책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의지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야 뭐 모든 작업장을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하지만 민주적으로 한다면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정부의 공무원들하고 군대는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이 뭐 단어로는 그렇지만 지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림으로 해갖고 처벌을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회사나 일반 직장들도 여기에 따라서 하라는 모델을 그렇죠. 직접 보여주는 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영리하게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방역 당국 또는 정부 당국에서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쓰기를 해서 아주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면 다음 민간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최상위 단계 방역을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승객간 좌석을 좀 떨어뜨려 배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코레일은 이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축으로 한 명만 앉게 하는 이런 방안인데, 아까 전에 그 날씨 말씀하시면서 귀가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대중교통 안에서의 어떤 전파 가능성, 이건 뭐 에어로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검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실제로 중국에서 한 케이스 정도인데 있었죠. 완전히 마스크를 안 한 좀 중증의 환자가 그 버스의 히터 바람에 의해서 4.5m 정도까지도 감염을 시켰다 하는 거 하나 정도고, 그 이외에는 거의 역학 정보가 없거든요. 없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시내버스라든지 전동차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그 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더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난 다음에는 바로바로 소독을 한다는 정도로 아주 최대한 선제적인 소독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침 시간이라든지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 이 거리가 지켜지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지하철이 사람이 적어진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출근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아침 저녁으로는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손 잘 닦고 또 마스크 잘하고 또 이 출근 시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둔다면 완전히 아주 러시아어의 빡빡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은 아마 감염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소독은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철저히 예. 소독을 하고 하면은 대중교통기관에서의 감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 아무런 경로도 알 수 없는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지금 의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내 돈으로라도 검사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는 우리 전 세계에 없거든요. 예. 그 정 걱정되면은 증상이 나오면은 진단을 받아보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의 그 공포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포에 떨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0시 기준 오늘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64명이고요. 이로써 총 누적 확진자가 8,961명 됐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 추가가 돼서 111명이 됐고요. 어제 하루 동안 257명이 추가 격리 해제돼서 총 3,16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나왔네요. 확진자 수가 대구가 24명이 늘었습니다. 경기가 14명, 서울이 6명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13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은 총 47명입니다. 그래서 64명 정도 일단 늘었습니다. 이게 100명대로 좀 올라갔다가 또 80에서 90 갔다가 지금 6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뭐 확진자분들 또 사망자의 추이를 숫자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월 13일부터는 골든크로스, 즉 격리 해제자가 더 많은 게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100명 선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안전적이죠. 근데 지금 그 대구 경북 지방의 그 양성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울 수도권이 문제였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방의 그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상당히 낮아지고는 있었지만 역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양성률이 높았었는데 그 고리를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진료 의료진 또는 간병인들에 의해서 그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들도 늘어나고 또 치사율도 높아지는 상황이 일어났고 또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것들이 대구 경북 지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시도 지자체에서들도 사실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럽 같은 데들 또 학원 같은 데들 다 막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방역 당국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디서 과연 또 새로운 확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방역 당국이 계속 잘 할 수는 있는 충분히 찾아가서 격리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상황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 늘어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 상황은 이제 방역 당국의 힘이 점점 좀 남으면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요양병원에서의 확진자들이 지금 또 뒤늦게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구야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런 곳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있는 규칙만 잘 지켜도 괜찮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모든 종사자들, 관계자들은 하루 2번 발열 체크하고 또 지금 이 2주 동안은 모든 방문객은 방문을 하지 못하게끔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간병인 숫자가 절대적으로 어디든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전파가 있을 수가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환자들한테 감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간병인을 쓸 때에는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일단 진단하고 2주 격리한 후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또 한계가 있네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요양병원, 요양원들의 장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하나 없고 체온계도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 지금 추경이든지 뭐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보조를 해주셔갖고 계속 뭐 처벌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뭐든지 좀 보호구, 마스크 뭐 모든 것들 상당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 의료원이라든지 그 양로원 아니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재활의학 같은 게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만 있으면은 검체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검체 채취를 해서 수탁기관에 보내면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검체 채취를 해서 의심이 나면은 환자들 중에서라도 의심이 나면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막고 또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주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 15명에게 전파한 사례도 지금 나왔잖아요. 이 사례는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인성 바이러스라는 걸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경구로 들어올 때 강력한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인데 예. 크루즈에 그 셰프가 한 사람 감염되면은 그 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다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수인성 바이러스는 아니고 경구로 들어오지 않고 호흡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약해 보이는데 그런 전파력은. 하지만 이 만약에 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감염되어 있고 이 감염된 그 여러 가지 식기라든지 오염된 식기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이 돼서 충분히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게 3번 환자 볼 때도 알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장시간의 식사라는 것은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 더구나 이것이 식당 주인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을 다 감염시킬 수 있고 일단 거기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교차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식당 주인은 계속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라는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만 완치자가 3,166명입니다. 계속해서 완치자는 늘고 있는데 어제 그 93세 할머니가 완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아마 최고령 완치자인가 싶은데요. 치매도 앓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1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뭐 93세 할머니라고 그래서 면역력이 뭐 완전히 다운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얼마든지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많이 떨어져 있는 게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면역력만 있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잘 제거를 해서 항체가 생기고 완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기저질환이 있고 그 면역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실제로 그 고령자 기저질환자라고 그래갖고 100%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들은 예, 충분히 내가 잘 이길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한 시기인 것 희망적인 같습니다. 그래도 소식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뭐 고령의 기저질환 가신 분들은 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여쭤를 봤고요. 그 신천지 대교회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2차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 기폐쇄된 위장교회 교인 47명이 화인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하면서 뭐 신도들을 데려다 놓고 뭐 예배를 하거나 어떤 모임했던 그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좀 대구시에서 뭘 몰랐을까요? 이렇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수사를 하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요. 뭐 제일 좋았던 거는 2월 9일이나 16일 이때 압수수색을 해갖고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요. 예. 어떤 예배자들이 있었고 그 동선은 어떻고 이런 걸 알 수 있었으면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었지만 그 이후에 뭐 한 달이 지난 이후에서 보면은 신천지 교인이 31번이라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과연 감염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후에 더 한 달이나 지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즉 이 사람들의 동선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대부분의 동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완치가 됐든 뭐 가볍게 넘어갔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론 다 찾아야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회님은 뭐 무조건 거의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됐었으니까 이 정도로 아주 높은 양성률이라는 것은 이건 뭐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 찾아서 전부 진단하고 또 앞으로 2주일 어떻게 되나 또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방역 당국에 따르면 대구에서 처음 확진을 받았던 31번째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을 방역 당국은 언제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이 우리나라에 환자가 1월 20일 날 나왔는데 확진자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 1월 20일 날 환자는 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온 건 분명하지만 1월 20일부터 그 이후에 3월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의 그 전염 감염 경로,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 우한에서부터 온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의심했던 것은 우한이랑 또 청도의 대남병원의 그 장례식 예. 이만희
뭐라고 그러냐 교주의 형님의 장례식인데 그분도 또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정신병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2월 9일에서 16일 사이에 아마 집중적으로 여기서 환자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즉 일주일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었고 장기간에 노출되어서 이게 과연 수십 명이냐 수백 명이냐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31번 환자라는 게 나온 것은 그 감염된 사람 중에 하나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우한에서 온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우한에서 온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분명히 대남 병원하고는 관계는 있고 또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신천지 교인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이 이 대남 병원하고도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거든요. 예. 봉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한 하나만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두 병원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31번 환자가 감염될 때 몇십 명이 하고 몇백 명이 감염됐느냐 이건 지금으로서는 감염원을 찾지 못하는 즉 31번 환자의 감염원이라는 것은 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언제쯤이었었냐 뭐 2월 9일 이전이었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밝혀낼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초반에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22일부터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모두 다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미국 쪽에 오신 분들이 확진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15% 이상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확진이 되는 사례인데 일단 정부 대책들, 특별 입국 절차 밟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부의 어떤 지침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은 베이징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다 2주 격리, 자비로 격리시키는 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만연됐고 지금 계속 확산되는 정점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그러면은 막아야 되느냐? 그럼 일단 발생이 많이 되는 나라부터 먼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유럽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숫자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거든요. 유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그 기타 지역으로 동남아시아든 기타 지역으로 일단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유럽을 막아야 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서 온 장기 체류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나 내국인들은 뭐 진단에 상관없이 2주 동안은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 체류자만 진단했을 때 음성이 나오면은 우리 지금까지 하던 특별 입국 절차로 매일 전화해보고 또 자가진단 앱도 깔고 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서 진단하고 격리시키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했던 건데 강력한 것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단기 체류자고 뭐고 전부 2주 격리하겠다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다음은 미국이 될 것은 분명한데 사실 미국은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갈 때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관을 보면은 미국을 하긴 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응도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마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장기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2주 하고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는 추적한다. 이 정도면은 아마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바는 예. 아니 일본은 이거 완전히 방역이 엉터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방역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2주 격리를 시키고 진단을 하고 격리를 시키는데 자비로 해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유럽은 경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예. 경비까지 다 대주면서 2주일간 하는데 예. 근데 일본은 진단도 없이 무조건 우리를 2주 격리를 시키고 또 그걸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 유럽의 격리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신네 그 방역은 믿을 수가 없고 환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 관계에 따라서 당신네 자비로 해라 하는 것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실제로는 일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똑같이 2주를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마음 같아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조치는 충분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시기에는 국가를
확대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지금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네요. 진단검사뿐만 아니라 2주 격리를 하니까 예. 이건 최대한의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방역 면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그 지역을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아예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확대한다는 의미는 전부 진단을 하고서는 모든 단기 체류자도 다 막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서도 그 일부 단기 체류자들의 동선 찾아서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한에서 교민들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진천에 뭐 격리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또 완치해서 내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7개 연수시설에 수용을 하는데 물론 그 과정의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감염 가능성이랄지 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검사는 거기서 사전에 하죠. 예, 자가격리한다는 것은 솔직히 대부분 숙박시설 같은데 완벽하게 이렇게 격리가 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뭐 가족이라면 같이 생활하시겠습니다만 충분히 격리가 되고 이 방역 당국에서 충분히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워낙 증상자들이 늘다 보니까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아예 검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확진자 갑자기 몰리면 검사도 좀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뉴욕의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검사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경증 환자를 너무 많이 찾아서 입원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경증 환자도 확진이 되면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입원을 시키고 나면 병상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에도 병원을 못 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경증 환자는 좀 진단을 하지 않고 줄이겠다 하는 것인데 예. 미국은 좀 이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아서요. 미국 전체의 통계를 연방정부 같은 데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각 주에서 우리 카운티에 발생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몇 명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카운티 내에 어느 지역, 뭐 카운티도 굉장히 크니까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욕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벌써 병상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미국은 병상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1000명당 병상을 보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적어서 1000명당 2.8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수준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병상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공 영역이 있기는 있어요. 우선 군대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 안에 기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병원선도 새로 만든다 그러고 또 학교 같은데 또 미국의 연방 기관들에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데도 안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수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병원들에 있는 환자들을 가능한 한 퇴원을 시키고 수술도 연기시키고 또 대학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그 특별 치료 시설 같은 생활 치료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얼마나 잘 격리를 해서 즉 경증인 분들은 거기 격리하고 모니터링만 해도 충분히 낫고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과연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병상을 잘 운영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병상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기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네. 병원들은 주로 그 베트랑스 하스피털이 많아서 즉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평생 그 가족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병원이지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의사들이 그렇게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보훈병원처럼 퇴역 군인들이 대부분 그런 그렇죠. 병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해군 병원에 가요. 아프시면은 그 바로 베세스다에 있는 해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수준도 굉장히 높고 병원도 좋은데 문제는 이 병상 또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미국은 영리병원 중심이기 때문에 예. 공공 영역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 운영을 하면은 뭐 어떤 도시들에서는 이런 의료 공백 상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의료 수준으로 봐서는 좀 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빈민층이 많아서 취약 지역에 나왔을 때 어떡하느냐 뭐 모든 문제가 다 있지만 또 예. 그만큼 수준도 높고 방역도 잘하고 있는 나라인 건 예. 사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3만 명가량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가량이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뉴욕도 듣고 왔습니다만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좀 더 취하는 게 좋을지 의료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최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단계별로 해외에서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방비도 바뀌어야 될 상황인데 미국의 상황은 사실은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할 때 미국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고 우리는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동선까지 추적하면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공포심이 없었거든요. 31번 환자가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하면 할수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많이 함으로써 환자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 결국은 일본은 안 했으니까 우리는 만들어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만들어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미리 확산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예. 진단을 빨리 하고 격리를 시킴으로 갖고 지역사회 전파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확산을 막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좋은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서는 3월 13일까지도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다 퍼질 때까지 진단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퍼졌는데 그다음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경우도 지금 확산 방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병상을 운영하고 물자를 잘 대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에 공공의료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개인이 지금 병원을 간다고 그러면 저건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뉴욕만이라도 그 치료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이 불법 체류자라든지 빈민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병원을 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되는 것을 지금 막는 것은 벌써 이미 늦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럽도 지금 확산 방지하는 건 늦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과 지금 6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얘기는 이건 방역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 환자들은 치료를 하고 경증 환자들은 가능한 한 그냥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면역이 생기면은 그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걸렸던 사람들은 중간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걸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 자연적인 거리 두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6월의 피크를 지나면서 바이러스는 사라지게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라지느냐가 문제고 또 변이가 일어나서 언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냐 이런 것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피해가 크고 후유증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죠. 예. 글쎄요, 뭐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으면 WHO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에 54개국이 있는데 벌써 40개국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워낙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동남아 국가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 그러니까 열악한 어떤 거주 환경이랄지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만은 뭐 국민들의 인식 의료랄지 방역 체계에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WHO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남아시아에 좀 못 사는 나라들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개발도상국을 선진국들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진단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치료도 하고 보호 장비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중국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중국 정도 또 우리나라가 좀 이제 나아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도저히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계속 만연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 북반구의 반대쪽에 있는 데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또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서 또 다시 북반구로 오고 그럼 매년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지금 겨울 여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고 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방어는 그때는 이제 백신도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도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우리의 대응은 항상 우리가 조금씩 늦게 가기는 하지만 언젠가 대응은 하고 항상 이기기는 하지만 피해는 또 항상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어떤 피해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안 나오게끔 계속 막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치료제 개발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죠. 이건 지금 아주 위급 상황이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백신이라는 거 만드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지금까지 있던 거에 새로운 거, 이 코로나19만 조금 올려놔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안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일단 사람한테 먼저 해보자 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지금 일상을 하고 있는데 일상이라는 건 40~50명 정도 해갖고서 그 안전성이 있냐 없냐 뭐 치료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그다음에 2상, 3상까지 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려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이 백신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치료제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1상, 2상, 3상을 다 하면은 그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약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는 걸 찾아내느냐 하는 이 재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안정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약들 칼레트라라든지 뭐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 혹은 에볼라 치료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치료제로서 허가는 나 있지만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승인은 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임상시험을 함으로써 렘데시비르 같은 약은 사실은 아예 승인이 나 있지도 않은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임상실험을 함으로 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서 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은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고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혹시나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가정용 소독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남양주에서 한 주부가 40대 여성입니다. 손수 소독제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과 물을 9대1로 섞었다고 해요. 자녀 2명까지 뭐 중독될 정도라는데 이 메탄올이라는 건 저희들이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공업용 알코올 아닌가요, 이게? 사실 에탄올하고 다른 거죠. 예, 에탄올도 이 발효에 의해서 만든 걸 우리는 마시는 것이고 공업용이라는 술의 재료죠. 예, 우리가 발효에 의해서 즉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걸 갖고서 만들면 에탄올이라고 그러고 공업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석유 같은 데서 뽑았을 때는 공업용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메탄올이라는 건 우리 발효할 때 메탄올이 조금 불순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엄청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눈이 나빠지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작은 메탄올에 의해서도 사람의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것인데 예,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에탄올은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마셔왔기 때문에 뭐 그 부작용이라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메탄올은 아주 독성 물질이라 조금 마셔도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뿌려갖고서 마신 게 분무기를 뿌려서 호흡기로 들어온 정도만 해도 상당히 상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메탄올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우리 그 차 뿌릴 때고 있잖아요. 쉴드 워셔액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 몸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메탄올이 싸니까 썼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호흡으로 들어오거든요. 일정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못 쓰게 하고 에탄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독성 물질들, 알코올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전한 것이 지금 에탄올이고 그래서 에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독은 물론 효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독성, 에탄올도 사람에 대한 독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쓰는 독성 물질이 아닌 일방적으로 모든 균을 다 죽일 쓰는 물질들은 사람에 대한 독성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탄올과 에탄올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메탄올은 안 되고 에탄올을 통해서 소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에탄올을 이용할 것을 좀 당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좀 많이 지쳐 있을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계속 다 똑같은 말인데 네. 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가다 보면 개인적인 면역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적어도 밖에 나가서 햇빛 30분 정도는 쬐시고 또 영양소 섭취 충분히 하시고 숙면하시고 해서 자기 면역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앞으로 4월 6일 날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0이 되도록 노력해서 개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중국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올 여름은 그대로 쇠퇴하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또 이게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절 전염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절 전염병이 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다 걸려서 면역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됐던 것이 또 남반구의 사람들한테 감염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은 북반구로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던 바이러스가 뭐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금방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주가 생기면은 코로나 20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또 그럴 때 우리 방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그 어떤 위협이 있을지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당부도 하겠지만 지난주에만 해도 그 20대 감염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된다. WHO는 당신들 천하무적이 아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감각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0대라고 그래서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약하다는 것뿐인데 실제 약하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장기에 피해가 없냐 하면은 약하면서도 오랫동안 예를 들어 폐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또 그럼 폐에만 감염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세포의 소화기라든지 혹은 생식세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